는 보험사가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고객이 질병이 발병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 내용을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개인 어느 기관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수행된 진료 내용을 부정한단 말인가? 보험사는 이 진단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고객에게 의구심을 표현하거나 부정한다는 입장을 표할 수 없다. 이 진단서를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같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정규병원에 정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입증 책임을 다한 것이다. 보험사 의료자문의 치명적인 문제점 4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 보험사는 의료자문 시행 주체가 아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85조 규정에 따라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으면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규정에 의거 보험사 및 고객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해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해사정 위탁된 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손해사정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 역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자문은 대부분 보험사가 진행하고 그 자문 결과를 손해사정업체에 하달해 지급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실로 어마무시한 위법이다. 내 의료자문을 손해사정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보험사가 가로채서 했는지는 의료자문 동의서와 의료자문 회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문 동의를 받아간 곳이 손해사정업체인지 보험사인지 확인해보라. 또한 의료자문 회신상 자문 의뢰 및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기관이 손해사정업체인지 보험사인지 확인해보라. 실망스럽지만 대부분 보험사로 확인될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제도를 뿌리째 부정하는 불법 행위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손해사정업체가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부지급 판정을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라. 둘째, 대학병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을 하지 않는다.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생활길라잡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클릭해보라. 각 보험사별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몇 건씩 의료자문을 했다는 통계 수치가 공시되어 있다. 뻥이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 역시 자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학병원에서 의료자문을 한다고 안내하고 의료자문 시행 후 의료자문 회신서를 교부할 때도 교수 이름은 지운 채 대학병원 명만 덩그러이 표기하고 있다. 뻥이다. 그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자문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대학병원에서 자문한 게 맞고 교수 이름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학병원은 자문한 바가 없고 오직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자문한 것일 뿐이다. 이럴 경우 교수 이름은 필수로 밝혀야 한다. 의료자문을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교수 개인이 했는지 명백히 구분하는 방법은 의료자문 회신서상 병원 직인이 있냐 없냐다. 그리고 의료자문 비용이 대학병원 계좌로 송금됐는지 교수 개인 계좌로 송금됐는지 여부다. 보험사는 교수 개인이 의료자문을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병원이 의료자문처인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걸린 사안에서 거짓으로 상대를 기망하면 이는 곧 사기가 된다. 금감원이나 언론까지도 마치 대학병원이 의료자문을 하고 있는 양 분위기를 잡는 것도 준사기다.
보험사가 끝까지 대학병원에서 자문한다고 우기면 직접 대학병원에 찾아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셋째, 의료자문 동의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이다. 제1자인 고객에게 제2자인 보험사가 당신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의료자문처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 즉 의료자문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구해야 한다. 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보험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서 올 때까지 서명을 거부해도 약관상 조사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구하는 절차임에도 마치 의료자문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제목을 의료자문 동의서로 하여 혼동을 유발한다. 최근 들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 2, 11-1항 규정을 들어 교수 이름은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료자문을 할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라는 의무를 둔 규정이다. 그렇다. 의료자문처까지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17조 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필수로 의료자문처를 공개해야 한다. 대학병원인 경우에는 대학병원명을, 교수 개인인 경우에는 교수명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교수 개인이 자문을 함에도 대학병원명을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서의 제목을 조금 바꿔서 의료자문 관련 안내서 및 동의서라고 하여 이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 2, 11-1항 규정에 의거 의료자문처는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안내서까지만 설명하고 동의서는 건너뛰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다. 넷째, 동시다문은 트릭이다. 동시감정이 올바른 표기이다. 보험사 하급 직원들이 용어도 올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에게까지 전파된 비정상적인 단어이다. 동시감정은 본디 신체장애, 즉 관절의 운동장애 평가와 같이 장애진단병원 외 제3의 병원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관절 운동 각도를 다시 실측해보는 감정 절차를 말한다. 진단의 적정성 및 수술의 적정성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자문을 하는 것이다. 고객이 자문의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의한 형식적인 질문에 대해 수의로 감정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은 의료자문과 동일하다. 동시감정을 한다면 서면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직접 묻고 직접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하라. 그게 안 된다면 병원 컴퓨터에 있는 소견서 양식에 즉석에서 그 답을 기술해달라 해도 좋겠다. 보험사가 의료자문 시 이런 증상에 어떤 진단이 가장 적합합니까? 이런 환자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이같이 감정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질문은 삼가시켜야 한다. 자문 교수가 어떻게 진단할지, 어떤 치료를 가할지 왜 궁금한가? 감정을 하는 목적은 내 치료병원에서의 진단과 수술이 오진 또는 불법 의료행위는 아닌지 여부를 가리려는 것이다. 지금도 보험사는 위법한 수단으로 보험금 거절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